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철거촌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낡은 벽돌 담장과 좁은 골목길을 물들이는 가운데 4명의 이른이 넘은 노인들이 골목 어귀의 작은 평상에 모여 앉아 있었죠. 왼쪽부터 최영배, 박정호, 김대식, 그리고 이승만. 4사람의 손길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자네들 이런 날 어디서 모였는지 기억나나? 최영배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막걸리를 따랐어요. 목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군번줄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38번째 작전 후였지. 김대식이 중얼거리듯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죠. 박정호는 침묵 속에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식이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박정호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이들은 과거 귀신부대라 불리던 특수부대의 전우들이었습니다. 50년 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다더군. 이승만이 주제를 바꿨어요.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영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목숨 걸고 북에서 싸웠지만 이젠 우리 집 하나 못 지키는구먼. 박정호의 주름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동네 전우들 뼈가 묻혀 있다. 쉽게 안 뺏길 거야. 그때 골목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둘러싸인 채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서류 봉투를 흔들며 고함치는 모습이 보였죠. 적이 또 왔습니다. 김대식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영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보세. 4사람이 골목을 걸어갔어요. 평생 전장을 누볐던 그들의 걸음은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가볍고 조용했죠. 마을 입구에는 동진건설이라는 이름이 박힌 검은색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계약서에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단 한 채라도 남아있으면 보상금 삭감됩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대부분이 70을 넘긴 노인들이었죠. 젊은이들은 이미 마을을 떠난 지 오래였어요. 최영배가 그 남자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자네 누구요? 동진건설 대외협력팀장 정보연입니다. 어르신들께선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마을 절반이 이미 계약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산 지 40년이 넘었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오. 정보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여긴 이제 개발구역입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 마을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4명의 노인은 다시 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작됐군. 최영배가 중얼거렸어요. 이승만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마을 결국 재개발 돼버리는 겁니까? 최영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죠. 아직 모르지. 그렇지만 우린 지금까지 많은 전투를 이겨왔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우린 이제 늙었습니다. 김대식이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귀신부대 아니었나. 박정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싸워보자.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집집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최영배는 창가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좁은 골목길, 그리고 골목 끝에 자리한 귀신부대 추모비까지. 창밖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영배는 급히 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굴착기 1대와 트럭 3대가 들어오고 있었죠.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작업복을 입은 남성들이 10여 명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시작하는군.
최영배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박정호와 김대식도 거의 동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신호 없이도 서로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처럼 세 사람은 골목 중간에서 만났어요. 이승만은 이미 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허가도 없이 들어오는 것 같아. 박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사람은 마을 입구로 향했어요. 이미 몇몇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보현이 앞에 나서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격해지고 있었죠. 어르신들, 이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오늘은 단순 현장 조사에 불과해요. 무슨 현장 조사가 중장비를 끌고 와서 하는 겁니까? 한 주민이 소리쳤어요. 정보현의 뒤에서 문신이 있는 작업복 남자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작업자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 조폭들이었죠. 갑자기 굴착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자는 주변의 소리를 무시한 채 마을 안쪽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저기로 가는군. 김대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굴착기는 마을 안쪽 골목 끝에 있는 귀신부대 추모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최영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멈춰. 최영배가 소리쳤어요. 그러나 굴착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보현은 의도적으로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몇몇 작업복 남자들이 최영배와 다른 노인들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박정호가 소리쳤어요. 늙은이들이 뭘 하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문신을 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추모비 앞에 도착한 굴착기가 커다란 소리와 함께 추모비를 밀어버렸습니다. 50년 가까이 마을을 지켜온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안 돼. 이승만이 절규했습니다. 박정호의 손에서 군번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전쟁터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공포와 분노가 스쳤습니다. 이 자식들이 선을 넘었군.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보현은 마치 계획대로 되어가는 듯한 표정으로 주민들을 다독였습니다.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4명의 노인들은 이미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북한 깊숙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때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최영배는 떨어진 군번줄을 조용히 주워 박정호에게 건넸습니다. 박정호는 그것을 꽉 쥐었어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자. 최영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4사람은 최영배의 집의 뒤편에 모였습니다. 최영배는 40년 가까이 열지 않았던 철문을 무겁게 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죠. 최영배가 손전등을 비추자 오래된 박스들과 군용 트렁크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보관했군. 박정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영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 4사람은 조용히 트렁크들을 밖으로 꺼냈어요. 트렁크 안에는 녹슨 철모, 망가진 무전기, 낡은 전술지도, 그리고 작은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지? 이승만이 물었어요. 우리가 북에서 돌아올 때 몰래 가져온 것들이야. 최영배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개의 군번줄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특수임무 때 사용했던 진짜 군번줄이야. 기록에도 없는. 김대식은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작전 지도군요. 지도 위에는 붉은 선으로 침투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시간 대기 3인조 매복 긴급 철수 경로. 모두 50년 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작전의 흔적이었죠. 여기 있는 게 다야.
우린 이걸로 전쟁도 했었지. 김대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영배는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배터리를 넣자 희미하게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 다시 한번 작전 짜보자. 이승만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들은 건설사고 조폭들까지 끼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 박정호가 손을 들어 이승만의 말을 끊었어요. 승만아, 기억하나? 73년 우리가 북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적이 20명은 넘었지. 그때 우린 뭐라고 했지? 이승만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전술이 중요하다. 네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각자의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의미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김대식이 말했어요. 그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전 작전 회의 때처럼 또렷하고 차분했죠. 오후가 되자 마을에 다시 동진건설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명의 노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을 곳곳에 숨어서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옥상에서 쌍안경으로 인원을 확인했어요. 박정호는 마을 입구 근처 가게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고, 이승만은 손자와 함께 컴퓨터로 동진건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최영배는 마을 지도 위에 모든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사람은 다시 최영배의 집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완성된 작전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계획이야. 최영배가 말했습니다. 김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중 넷은 전과자더군요. 폭력 조직과 연관된. 회사 대표는 임도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임도현.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승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영배가 천천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7명의 젊은 군인들이 찍힌 사진이었죠. 그중 1명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설마.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우리의 옛 전우지. 최영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40년 전 실종된 임도현이야.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충격과 의문,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흘 후 동진건설의 용역 직원들이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죠. 오늘 안에 마무리하자. 어르신들은 말로 안 통해. 정보현이 작업 반장에게 지시했어요. 그러나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정보현은 불안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뭐지? 다들 어디 갔지? 그가 중얼거렸어요. 용역 직원들은 무리를 지어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골목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땅에서 철사가 튀어올랐어요. 철사에 걸린 조폭 둘이 고꾸라졌습니다. 뭐야 이게? 한 용역 직원이 소리쳤어요. 그때 옆 골목에서 무언가 날아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 탓에 시야가 가려졌어요. 용역 직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어디선가 나타난 그림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으악!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정보현이 돌아보니 2명의 용역 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뭐지? 누구야? 정보현이 소리쳤어요. 귀신이다. 한 용역 직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4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최영배, 박정호, 김대식, 이승만.
4명의 노인들은 마치 군인처럼 정확한 대형을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진가? 최영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역 직원 하나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어요. 이어서 정확한 손동작으로 상대의 팔을 꺾었습니다. 김대식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2명의 용역 직원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는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우릴 노인이라 생각한 게 실수였지. 이승만이 미소 지었어요. 용역 직원들의 공격이 계속되었지만 노인들은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무엇보다 전술적이었어요. 골목의 좁은 공간을 이용해 한 번에 2셋 이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늙은이들이라며. 정보현이 소리쳤어요. 늙었지만 우린 군인이었어. 최영배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당황했고 정보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물러나. 정보현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철수해. 용역 직원들이 황급히 물러나는 사이 4명의 노인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랜만에 승리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진정되어 있었어요. 정보현과 용역 직원들은 사라졌고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최영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소. 그저 우리 마을을 지켰을 뿐이지. 경찰이 떠난 후 4명의 노인들은 다시 평상에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전투는 승리했군. 최영배가 말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대식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승만이 물었어요. 박정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술을 짜야겠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천천히 마을 중심으로 향했어요. 저게 누구지? 이승만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어요. 최영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검은 승용차가 마을 중심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7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사업가였어요.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임도현. 최영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사람은 평상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임도현은 그들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살아있었군, 도현이. 최영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임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영배형. 그리고 모두들. 임도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군.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었나? 내가 적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준 거? 아니면 그 후 40년 동안 모습을 감춘 거? 김대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임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 상황은 너희들이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했어.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마을까지 빼앗으려는 건가? 이승만이 물었습니다. 임도현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건 순전히 사업상의 결정일 뿐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넌 우리를 팔았고 만식을 죽게 했어. 이젠 이 마을까지. 최영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임도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만식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 내가 적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걸. 박정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임도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오해야.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 그럼 누구지? 최영배가 물었습니다. 임도현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렇군. 내 차로 가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어요. 가지. 최영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임도현의 차에 올라탄 5사람.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임도현은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사실 그때 작전은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누군가가 우리를 팔았지. 그게 너잖아. 김대식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임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어. 나는 그저 그 사실을 알아버린 희생양이었을 뿐이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임도현은 갑작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와서 다 소용없는 이야기지. 최영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현아,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임도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하군, 형들. 사업은 사업이야. 이 마을은 내게 너무 가치가 크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때 차 주변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위협적인 물건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럴 수가. 박정호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바보였군. 내가 변했을 거라 기대했으니. 최영배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만식이는 내 앞에서 총을 맞았어. 내가 그를 구할 수 있었는데. 김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임도현의 얼굴에 순간 동요가 스쳤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이 차에서 내려줘. 내일까지 마을을 비워주길 바라네.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임도현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어요. 이제 어쩌지요? 이승만이 물었어요. 최영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장에서 보았던 결단력 있는 지휘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를 준비할 때가 왔군. 최영배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늙었습니다. 이승만이 말했어요.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기술과 전술은 여전히 살아있네. 최영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마지막 작전을 준비할 시간이야.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영배는 전술 지도를 펼치고 박정호는 오래된 무기들을 점검했어요. 김대식은 마을 곳곳에 함정을 설치했고 이승만은 통신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마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도현의 방문 이후 노인들은 밤새도록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모두 준비됐나? 최영배가 물었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군번줄을 목에 걸고 낡은 전투모를 머리에 썼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입는 전투복은 낡았지만 그들의 기억과 기술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각자 위치로 가자. 최영배가 지시했습니다. 김대식은 무전기를 체크했어요. 오래된 기기였지만 그들의 손길로 복원되어 작동했습니다. 무전 점검. 모두 들리나? 박정호 양호. 박정호가 대답했어요. 이승만 양호. 이승만도 대답했습니다. 최영배 양호. 작전 개시. 최영배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김대식은 마을 입구의 높은 건물 옥상에, 박정호는 중앙 골목의 은신처에, 이승만은 마을 끝 비상 탈출로 근처에 자리 잡았어요. 최영배는 작전 지휘소로 지정된 그의 집 창고에 머물렀습니다. 곧 적이 들어올 것이다. 모두 침착하게. 최영배가 무전으로 지시했어요. 1시간 후 예상대로 마을 입구에 검은 승합차 6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굴착기와 불도저도 따라왔어요. 이번에 오는 인원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지점 확인. 김대식이 무전을 날렸어요. 적 인원 30여 명, 중장비 2대. 모든 지점 준비 완료. 최영배가 응답했습니다. 임도현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선두 차량에서 내려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어딘가 슬픔 같은 것도 묻어 있었습니다. 시작해. 임도현이 작업 반장에게 지시했어요. 용역 직원들이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경계를 더욱 단단히 했어요. 어제의 패배를 교훈 삼아 전진과 동시에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시지점 이상 없음. 작전 개시. 김대식이 무전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 순간 마을 곳곳에 설치된 함정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골목에서는 땅에 설치된 철사가 튀어올라 앞장선 용역 직원들의 발목을 걸었어요. 두 번째 골목에서는 사전에 설치된 연막탄이 터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뭐야? 또 이런 짓을. 정보현이 소리쳤어요. 용역 직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박정호가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막 속에서 나타나 2명의 용역 직원을 제압했어요. 여기다. 한 용역 직원이 소리치며 박정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는 50년 전 북한에서 사용했던 유령 전술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전술이었죠. 발차기 날리며 만시가 이번에도 우리가 지킨다. 박정호가 중얼거렸어요. 용역 직원들은 계속해서 진격했지만 마을 곳곳에 설치된 함정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승만은 골목 끝에서 수제 연막탄을 던져 혼란을 가중시켰고 김대식은 높은 곳에서 상황을 지휘하며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조심해. 우측에 3명. 김대식이 경고했습니다. 최영배는 중앙에서 전체 작전을 지휘했어요. 그의 지시에 따라 3사람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용역 직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심을 조성했어요. 귀신이다. 진짜 귀신이 나타났어. 한 용역 직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도현은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려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도현 이동 중. 김대식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지켜봐. 그를 따라가지 마. 최영배가 지시했어요. 임도현은 연막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혼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을 중앙에 도착해 소리쳤습니다. 영배 형. 이제 그만해. 내가 알겠어. 그 소리에 잠시 전투가 멈춘 듯 했어요. 최영배는 무전기를 통해 전 지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제2 위치로. 도현이를 만나겠다. 4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와 마을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주한 임도현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임도현의 차는 마을을 벗어나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정보현을 만났어요. 내일 새벽에 모든 인원을 투입하세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임도현이 명령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정보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최영배는 지도 위에 마을 전체 작전 계획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밤새도록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 마을 경계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람은 신속하게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어요. 임도현의 차량이 선두에 섰고 그 뒤로 용역 직원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적 확인. 인원 50명 이상, 중장비 넷. 김대식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용역 직원들이 마을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와 이승만이 연막탄과 함정을 작동시켰어요. 혼란 속에서 용역 직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임도현은 차에서 내려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 골목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영배형. 임도현이 중얼거렸어요. 그가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건물 뒤에서 용역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사장님 위험합니다. 비키세요. 한 용역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최영배였습니다. 도현아, 그만둬. 이미 늦었어. 최영배가 말했습니다. 그때 정보현이 나타났어요. 비키세요, 사장님. 저 늙은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만. 임도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보현은 이미 최영배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임도현이 정보현의 앞을 가로막았고 실랑이 끝에 임도현이 넘어졌어요. 도현아. 최영배가 달려갔어요. 임도현은 바닥에 쓰러진 채 힘겹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배형. 이제야 조금은 만식이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도현아? 최영배가 물었어요. 임도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실 내가 배신자가 아니었어. 그날 만식이가 배신자였지. 최영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만식이가? 그게 무슨... 그래. 만식이가 우리 위치를 북에 알렸어. 내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만식이는 나를 제거하려 했지. 하지만 전투 중에 그가 먼저 총에 맞았고 나는 그 기회에 도망쳤어. 임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모습을 감췄던 거야? 최영배가 물었어요. 임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식이가 영웅으로 남았고 나는 배신자가 됐어. 돌아갈 수 없었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용역 직원들도 노인들도 모두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우리 마을을 빼앗으려 한 거지? 박정호가 물었어요. 임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복수 같은 것도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로 너희를 다시 만나니 그런 마음은 사라졌어. 그냥 너희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 최영배가 임도현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젠 괜찮아, 도현아. 우리가 있잖아. 임도현은 미소 지었어요. 형들, 미안해요. 정보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용역 직원들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요? 이승만이 물었습니다. 임도현은 힘겹게 일어섰어요. 그는 정보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중단해. 철수해. 정보현이 이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자. 당장 철수하라고. 라고 고함을 외쳤습니다. 그는 용역 직원들에게 손짓하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비들의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한 달 후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진건설이 재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귀신부대 기념지구로 지정되어 보존된다는 소식이었죠. 정말입니까? 한 주민이 최영배에게 물었어요. 최영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도현이가 모든 걸 책임졌어. 임도현은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마을 정비 사업을 시작했어요. 낡은 집들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보수되었고 골목길은 깨끗이 정돈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파괴되었던 귀신부대 추모비가 더 크고 웅장하게 다시 세워졌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임도현이 말했습니다. 추모비 제막식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온 방문객들도 많았습니다. 귀신부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특수부대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5명의 노인들은 추모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군번줄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만식이의 이름도 올바른 역사 속에 자리 잡겠군. 박정호가 말했어요. 추모비에는 귀신부대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식의 이름 옆에는 작은 별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5명의 노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부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영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그저 나라를 위해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귀신이라 불렸다면 분명 특별한 임무를 맡으셨을 텐데요. 한 기자가 캐물었습니다. 이승만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일 뿐이죠. 제막식 후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5명의 노인들은 다시 평상에 모여 막걸리를 나눴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은 그는 정중히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왔는데 혹시 귀신부대 기록 복원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영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슨 기록을 말하는 거요? 사실 귀신부대의 공식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의 해빙 무드로 일부 문서가 공개되었고 그 속에서 귀신이라 불리는 남한 특수부대의 활약이 발견되었습니다. 장교가 설명했어요. 임도현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온 건가? 네, 선배님들. 부디 도움을 주십시오. 후배들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장교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아수라장이 된 골목을 둘러보던 중 젊은 경찰 하나가 군번줄에 새겨진 작은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뒤따라 온 장교 출신 경찰 간부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조폭들 넘어 노인들이 정확한 대형을 유지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귀신부대 전술 진영. 70년대 작전 문서에서 봤어. 그는 조용히 다가가 김대식의 군번줄을 보고 작은 글씨로 새겨진 K. G-707-5P 문구를 읽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귀신부대 맞으시죠? 최영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교는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선배님들. 어느 맑은 가을날 5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마을 어귀의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머리는 더 하얘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들 위로 하늘 높이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마을 전체를 담아냅니다. 오래된 골목길, 정겨운 집들,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5명의 노인들. 그들은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우는 아직도 싸운다.